서울의 하늘은 거대한 유리 덮개처럼 느껴졌다. 그 덮개 아래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은 차가운 야망처럼 밤 공기를 꿰뚫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빌딩의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반대편,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가 있었다. 그곳,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다세대 주택의 옥상. 한 뼘짜리 옥탑방에서 7살 쌍둥이 한별과 한달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12.1월의 바람은 낡은 셋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유일한 온기마저 빼앗아갔다. 두 아이는 얇은 담요 한 장을 어깨에 두른 채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버너 위에는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라면 한 개가 불규칙하게 끓고 있었다. 별아, 불 좀 줄여. 할머니 깨시겠다. 동생 한달이 속삭이자 언니 한별이 조심스럽게 가스 밸브를 돌렸다. 방 안쪽 빛바랜 꽃문의 벽지 앞에는 할머니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라면 끓는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이 추위와 배고픔에 익숙했다. 7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침착함으로 한별은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고 한달은 벽에 기댄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이 옥탑방은 그녀들의 세계 전부였다. 세상은 거대하고 반짝이는 저 빌딩과 자신들이 사는 이 작고 초라한 방,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저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오늘은 꼭 가야 해. 한달이 입을 열었다. 한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어제보다 더 잦아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했다. 약값을 벌기 위해 두 아이가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젯밤 거의 감기지 않는 눈을 힘겹게 뜨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방구석의 낡은 나무 괴짝을 가리켰다. 그 괴짝 안에는 이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 들어있었다. 달고 다른 베네 쪼그리 몇 개, 그리고 붉은색 벨벳으로 싼 작은 틴 케이스. 한별이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 민지수였다. 그녀는 지금 이 방 어디에도 없었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별아, 달아, 너희 엄마는 약속을 못 지켰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 할머니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약속을 지킬 거야.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언젠가 꼭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고. 저기 덕수궁 돌담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라면 봉지 속의 그림처럼 낯선 것이었다. 이 사진, 이걸 가지고 매일 거기 가 있어. 덕수궁, 돌담길. 할머니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 사람이 너희 아빠야. 이 사진을 보면 알 거야. 꼭 너희를 알아볼 거야.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약속과 사진만을 유언처럼 남겼다. 라면이 다 익었지만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할머니의 기침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별은 틴 케이스에서 사진을 꺼내 자신의 작은 외투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사진 속의 엄마가 차가운 주머니 안에서나마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은 내일 아침 난생 처음으로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두 아이는 끓어버린 라면 냄비를 가운데 두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차가운 옥탑방의 밤을 견뎌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두 아이는 옥탑방을 나섰다. 할머니는 희미한 기침 소리만 낼 뿐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붙잡지 못했다. 한별은 할머니가 어젯밤 겨우 쥐어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비상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엄마의 사진이 든 틴 케이스를 가슴에 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은 차가운 아침 공기 때문에 아이들의 볼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서울의 지하철은 7살 아이들에게 거대하고 낯선 괴물과 같았다. 시청역에서 내리라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한별은 노선도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많은 어른이 아이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바쁜 도시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다. 한별은 동생의 손을 굳게 잡고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겨우 1호선에 몸을 실었다. 지하철 안의 공기는 탁했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시청역에 내려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은 거대한 빌딩 숲에 압도당했다. 별아, 무서워. 한 달이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저기야. 한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오래된 돌담이 앙상한 가로수들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덕수궁 돌담길. 그곳은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연인들과 점심시간의 여유를 즐기려는 직장인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 풍경에 속하지 못했다. 꾀죄죄한 행색, 잔뜩 겁에 질린 눈. 아이들은 돌담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가장 뜸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그들의 알로였다. 한별은 틴 케이스에서 소중하게 사진을 꺼냈다. 코팅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녀는 동생과 함께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다. 마치 기도를 하듯 처음 1시간 동안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앞에 놓인 임무의 무게에 짓눌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흑이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국어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짐작했다. 한 친절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잃어버렸니?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이건 너희 엄마니 참 예쁘다. 네, 엄마 기다리는 거야. 한별은 용기를 냈다. 어젯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기, 이 사람 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보다 작았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하구나. 난 모르는 사람이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쥐어주려 했다. 이거라도. 하지만 한별은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자리를 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이들은 이 사람 아세요? 라는 질문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갔다. 어떤 남자는 귀찮게 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 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언니, 아무도 몰라. 엄마를 아무도 몰라. 아니야, 아빠는 알 거야. 아빠가 아직 안 지나간 거야. 한별은 애써 동생을 다독였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끝나고 거리는 다시 한산해졌다. 아이들은 아침에 사온 차가운 찐빵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었다. 그게 그들의 점심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가뜩이나 차가운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의 얇은 외투로는 그 한기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한 달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추워. 나 너무 추워. 할머니 보고 싶어. 한별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였다. 조금만 더, 해가 저기 빌딩 뒤로 넘어가면 가자. 그때까지만. 한별은 동생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등을 문질렀다. 두 아이는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돌담에 기대어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엄마는 사진만 남기고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약속과 기다림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도시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돌담길은 이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아이들 곁을 지나갔지만 아이들의 절박함은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람 아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쉬어 있었다. 사람들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깨는 아이들의 등장이 불쾌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피해갔다. 결국 아이들은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한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강물 위로 수많은 불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왜 엄마를 아는 사람은, 아빠는 단 한 명도 없을까? 옥탑방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약을 드시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한별은 조용히 사진을 틴 케이스에 다시 넣었다. 달아, 내일은 좀 더 일찍 가자. 아침 일찍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한 달은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다. 한별은 잠든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불덩이 같았다. 같은 시각, 그 옥탑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여의도의 마천루.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한태준 회장은 막 회의를 끝마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이자 자수성가의 신화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의 앞에는 임원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한태준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했다. 그 부지는 포기합니다. 수익률이 1% 부족해.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내어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상징적인 가전이, 상징. 한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상징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아. 내보내. 그는 더 이상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마치 갑옷처럼 그를 감싸고 있을 뿐 그의 온기를 조금도 담아내지 못했다. 그는 집무실과 연결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수천 평에 달하는 공간은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값비싼 예술품들은 제 주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 채 차갑게 서 있었다. 그는 조명을 켜지도 않고
곧장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향했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 곳에 머물렀다. 저 멀리 빌딩 숲 사이에서 유일하게 어둠에 잠겨있는 작은 점, 덕수궁이었다. 그는 매일 밤 저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것은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의식이자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 10년 전 그는 저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이 한태준 회장이 아니던 시절, 그저 꿈만 많고 가진 것 없던 가난한 건축학도 태준이던 시절,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한 여자가 있었다. 민지수. 그녀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도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돈이 없어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매일 저녁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차가운 돌담에 기대어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날도 그랬다. 막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1월의 밤이었다. 지수는 어디선가 낡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빌려왔다. 웃어봐. 태준아, 우리가 처음 만난 이 돌담길에서 우리의 첫눈을 기념해야지. 그녀는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진을 찍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지고 하얀 사진 한 장이 뱉어져 나왔다. 지수는 차가운 입김을 불어가며 사진이 현상되기를 기다렸다. 사진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태준과 그 옆에 찰싹부터 세상 모든 행복을 가진 듯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거 봐. 꼭 우리 아기들 같아. 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 사진 내가 가질게. 나중에 우리가 아주 큰 집에 살게 되면 이 사진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자. 그녀는 그의 뺨에 차가운 손을 대며 속삭였다. 태준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돼도 난 꼭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이 돌담길에서. 영원히.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며칠 뒤 지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식당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다. 태준은 뉴스를 보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지만 현장은 이미 검은 재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사흘 밤낮을 울부짖었다. 그리고 경찰은 그에게 작은 유품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불에 타담한 낡은 머플러 조각. 그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20살의 태준은 죽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의 심장은 멈췄다. 그는 지수와의 약속, 아주 큰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다. 그는 지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신이 가난해서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 죄책감과 슬픔은 거대한 야망이 되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했고 10년 만에 이 도시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가 지은 가장 높은 빌딩, 그가 소유한 가장 넓은 펜트하우스는 죽은 지수에게 바치는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다. 그는 창밖의 덕수궁을 바라보며 마른 와인을 입에 털어넣었다. 영원히 기다릴게. 그녀의 목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자신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이 그 약속에 묶여 영원히 이 펜트하우스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음을 알았다. 아이들의 기다림은 며칠 더 이어졌다. 서울의 11월은 7살 아이들의 얇은 외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냥 지나가는 여우비가 아니었다.
뼈를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겨울비였다. 비는 아침부터 멈출김이 없이 회색빛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두 아이는 덕수궁 돌담길이 시작되는 입구,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 달은 이제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며칠간의 노숙과도 같은 기다림,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아이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언니, 나 너무 추워. 한 달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속삭였다. 한별은 대답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동생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한별 자신도 얇은 스웨터 한 장만 걸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동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틴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이 안에 든 엄마의 웃는 얼굴이 이 지독한 비와 추위를 막아주기를 바라면서 돌담길은 텅 비었다.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거리를 서성이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오늘 이 사람 아세요?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질문을 할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한 달이 울먹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한별의 목소리도 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유언과 아파하는 동생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히 아이들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 차는 바깥 세상의 비와 추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따뜻하고 안락해 보였다. 뒷좌석에는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시청 근처의 회의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운전기사에게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도록 지시했다. 그에게 이 길은 죽은 연인을 애도하는 그만의 성지순례와도 같았다. 차 안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히터가 적정 온도의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한태준은 젖은 창문 너머로 10년 전의 기억이 묻어있는 돌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어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를 보았지만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이 궂은 날씨의 일부, 도시의 얼룩 같은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10년 전, 지수와 함께 이 길을 걷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 비서는 달랐다. 그는 한태준의 기억이 아닌 현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아이들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를 하는 아이들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한태준의 시선이 비로소 초점을 찾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의 신성한 추억이 깃든 장소에 저런 보기 흉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운전기사, 차 좀 세워보게. 그가 명령했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 섰다. 김 비서는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다. 회장님, 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 저런 아이들이 저기 있으면 시청, 구청 공무원들은 다 뭐 하는 건가. 보기 안 좋군.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자신의 신미안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에서 치우고 싶었다. 김 비서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일부러 회장의 눈에 띄도록 지갑에서 가장 두꺼운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얘들아, 이런 데서 이러지 말고 이거 받고 어서 집에 가거라. 감기 걸린다. 그는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를 내려 애썼지만
빗물에 젖는 자신의 비싼 구두가 더 걱정되었다. 한 달은 추위에 떨며 남자가 내민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김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희 돈 필요 없어요. 저희는 사람 찾아요. 한별은 빗물이 묻을까봐 차마 사진을 꺼내지는 못하고 품 안에 틴 케이스를 더 꽉 끌어안았다. 사람을 찾아 이런 날씨에 꼬마야. 어른이 주시면 감사히 받을 줄도 알아야지. 이거 너희 과자 사 먹으라는 게 아니야. 어서. 김비서가 다시 수표를 내밀려 할 때 한별은 소리쳤다. 필요 없다고요. 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차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비서는 무안해진 얼굴로 차로 돌아왔다. 그는 젖은 옷을 털며 보고했다.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회장님. 돈을 거부합니다. 아마 뒤에서 누가 시키는 전문적인 구걸단 같기도 합니다. 돈을 거부해. 한태준이 처음으로 흥미로운 듯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창밖의 아이들을 보았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존재. 그는 그런 부류의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집 불통이로군. 그가 결론 내렸다. 그냥 둬. 어차피 저런 감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테니. 그는 다시 출발하게라고 명령했다. 그의 관심은 그게 끝이었다. 그는 그 아이들이 왜 돈을 거부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 아이들은 그저 비오는 날의 불쾌한 풍경, 잠시 스쳐 지나간 얼룩일 뿐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다시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아이들은 차가운 빛 속에 다시 버려졌다. 그 차 안에 자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빠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한 달의 기침은 폐렴으로 악화되었다. 그날 밤 한 달의 폐렴은 절망의 소리처럼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작은 가슴은 풀무지를 하듯 헐떡였고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한별은 물의 적신수건으로 동생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불덩이 같은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은 더 날카로워져 아이들의 천을 수둥 노모착 부아바이. 엄마. 한 달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열에 들떠 엄마를 찾는 목소리는 한별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다 알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괜찮아. 한별은 동생의 손을 잡고 밤새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돈을 거부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어리석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 수표를 받았다면 적어도 지금 동생을 위해 따뜻한 죽 한 그릇이나 감기약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새벽녘 아이들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할머니의 숨소리가 수둥 노모착 부아바이. 할머니. 한별은 불길한 예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황급히 뛰어가 이불을 들췄을 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한별이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흔들었다. 그제야 할머니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한별은 자신이 7살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녀는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집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119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 어귀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동네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실려갔다. 아이들은 젖은 잠옷바람으로 구급차의 뒤를 따라 수둥노 모캬 부아바이. 응급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아이들을 보호자 대기실에 앉혀두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흘러가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피곤해 저런 의사가 나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는 대신 그저 차가운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호자, 너희들밖에 없니? 어른들 안 계셔. 한별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밖에 없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급성 폐렴에 영양실조가 겹쳤어.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다. 여기서는 안 돼.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아야 해. 의사는 아이들이 알아듣든 말든 의무적으로 말을 이었다. 수술비가 많이 들 거야. 당장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1,000만 원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100원이나 1,000원과 똑같이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의 단위일 뿐이었다. 한별은 의사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작은 어깨에 감당 못할 진실을 얹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몰라. 아이들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방은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다. 한별은 괴짝을 뒤져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찾아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들. 어제 자신들이 받았던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의 가치도 되지 않았다. 절망이 방 안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아이들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한달이 창밖을 가리켰다. 언니, 저기 가야 해. 달아, 뭐라고? 넌 누워 있어야 해. 아니야. 한달이 기침을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소리쳤다. 저기 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아빠는 약속 지킬 거래. 약속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이의 열에 들뜬 논리는 기묘하게 이어졌다. 좋은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 저기 제일 높아. 한달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 어젯밤 그 검은 세단의 주인이 있는 H타워를 향하고 있었다. 아빠는 저기 있을 거야. 부자일 거야. 할머니가 그랬잖아. 엄마가 아빠 만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저기 가자. 언니, 한별은 동생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의사가 말한 1,000만 원과 오늘 밤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렸다. 돌담길에서의 기다림은 소용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다. 6년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 빌딩은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한별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괴짝에서 틴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동생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양말을 신겨주었다. 달아, 일어날 수 있겠어. 한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어. 아빠한테 갈 수 있어. 두 아이는 낡은 신발을 다시 꿰어 신고 옥탑방 문을 나섰다. 이번에는 덕수궁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와 한강 다리를 건너 저 멀리 안개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그들은 그곳에 가면 아빠라는 존재가 1,000만 원 낼 교환이라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7살짜리의 처절하고도 순진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 속으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다. H타워의 로비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곳은 궁전이 아니었다. 차갑고 거대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유리상자였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검은색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너무 높아 현실감이 없었다. 중앙에는 물이 흐르는 대신 숫자가 흐르는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두 아이는 그 모든 것에 압도당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낯선 버스를 타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달려온 끝에 마주한 풍경은 경이로움이 아닌 공포였다. 한 달은 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채 낯선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 거친 기침을 토해냈다. 아이들의 등장은 이 완벽한 유리 상자 속에 떨어진 두 개의 이물질과도 같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흙먼지가 묻은 낡은 신발, 그리고 겁에 질린 두 아이의 눈. 로비를 오가던 몇몇 사람들이 아이들을 흐깃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다. 한별은 동생의 손을 잡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저 안쪽에 있는 은사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문, 엘리베이터였다. 저것을 타면 제일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터였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을 때 그들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막아섰다.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었다. 그는 이 로비에 다른 모든 것들처럼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얘들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여긴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니? 한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저희 사람 찾으러 왔어요. 사람. 보안요원은 헛웃음을 쳤다. 누굴 찾는데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어서 밖으로 나가. 그가 아이들의 어깨를 잡아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한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소음이 아닌 소란이 되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보안요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마지막 경고다. 좋게 말할 때 나가 아니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그가 이번에는 한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한별이 비명을 질렀다. 아파요. 그녀가 팔을 비틀자 그녀가 목숨처럼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틴 케이스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틴 케이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그 순간 멈췄다. 틴 케이스는 한참을 굴러가다가 로비 중앙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의 구둣발 앞에서 멈춰 섰다. 두 번째 보안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멈춰선 틴 케이스를 내려다보았다. 뚜껑은 충격으로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민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냥 낡고 촌스러운 옛날 사진일 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틴 케이스 안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다. 그리고는 케이스를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한별은 그가 사진을 돌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틴 케이스를 그녀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다. 이런 쓰레기, 이걸로 어른들 시선 끌려는 수작이냐?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시끄러워. 첫 번째 보안 요원이 두 아이의 팔을 각각 움켜쥐었다.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정말 경찰서로 데려갈 줄 알아. 아이들은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질질 끌려갔다. 한달은 폐렴에 걸린 목소리로 울부짖었고, 한별은 보안 요원의 손을 물어뜯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유리 상자에서 가볍게 처리되었다. 아이들은 H타월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해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던져졌다. 회전문이 한 바퀴 돌고 나자 로비 안은 다시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별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넘어진 채 손에 쥔 틴 케이스를 내려다보았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담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 한별은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의 눈에는 7살짜리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차가운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렸다. H타월에서 쫓겨난 두 아이가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지막 남은 저녁 노을마저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사라진 후였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000만 원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발목에 매달린 거대한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저 할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텅 빈 방 구석에 주저앉았다. 한 달은 더 이상 울지도 기침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지의 꽃무늬가 몇 개인지 세는 것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별은 손에 쥔 틴 케이스를 내려다보았다. 쓰레기,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찮은 쓰레기일 뿐이었다. 한별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이 돈으로는 병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라면 한 봉지도 사기 어려웠다. 세상이 거대한 벽처럼 그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절망감이 7살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옥탑방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문 앞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두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다. 아가들아, 너희들 여태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주머니의 따뜻한 품에 겨우 버티고 있던 한별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아줌마, 할머니가 아파요. 알아, 나도 알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 너희들 찾으러. 할머니가 너희들을 애타게 찾으신다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급히 일으켰다. 빨리 가자.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한별은 틴 케이스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응급실은 아까보다 더 분주하고 절박해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커튼 주변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의사가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을 비켜주었다. 지금이야. 어서 들어가봐. 커튼이 열리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무언가를 더듬듯 허공을 젓고 있었다. 할머니. 한별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초점이 흐릿했던 눈이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자 마지막 불꽃처럼 잠시 또렷해졌다.
달, 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 소리 같았다. 왔구나. 네. 강아지들.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할머니, 가지마. 무서워. 한 달이 울며 할머니의 팔에 매달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할머니의 시선이 한별이 가슴에 품고 있는 틴 케이스로 향했다. 그거, 너희, 엄마. 할머니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거짓말했다. 거짓말, 너희 엄마, 민지수, 그 불 안 났어. 한별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야, 그 불은 났지. 났는데 지수는 살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살았어. 하지만 많이 다쳤지. 얼굴도, 다리도. 할머니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 너희들을 뱃속에 가진 걸 알았어. 그래서 살았어. 너희들 때문에. 할머니는 아이들의 아빠를, 그 청년을 찾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성공한, 냉정한, 그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을 앞둔 사람이었다고. 지수가 그 사람을 봤어. 멀리서. 행복해 보이더라고. 흉측해진 자기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했어. 그 사람 앞길 막기 싫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도망쳤다. 지수는 아이들을 낳았고 할머니는 그런 딸을 숨겨주었다. 지수는 3년 전 그 화재의 후유증과 폐렴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했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지수한테 미안해서. 할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띠 하고 울리던 심박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럼 아빠는 그 사람 이름.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별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한태준. 한별이 그 낯선 이름을 되뇌었다. 에이, 타워. 그 사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꼭 찾아. 사진 보여줘.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띠 하고 울리던 기계음이 길고 지루한 하나의 직선적인 소음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한별의 절규가 응급실을 울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응급실을 울리던 한별의 절규는 띠 하는 단조롭고 기계적인 소음 속에 속절없이 묻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커튼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곧이어 의사도 들어왔다. 그들은 아이들을 침대에서 조용히 떼어냈다. 얘들아, 이제 그만. 할머니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다. 한 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언니의 팔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한별은 알았다. 할머니는 죽었다. 엄마도 할머니도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병원 복도에 있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 다급하게 이야기하더니 이내 아이들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었다.
날이 밝자 병원 원무과에서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심지어 부모도, 유일한 보호자였던 조부모도 사망한 상태. 병원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취했다. 오전 10시쯤 피곤하고 무감각해 보이는 얼굴의 사회복지사 한 명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다. 한별이 한 달이라고 했지. 그녀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이제 아줌마랑 같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밥도 주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이야. 한별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잘 모셔줄 거야. 그리고 장례식장에. 싫어요. 한별이 잘라 말했다. 아무 데도 안 가요. 저희 아빠 찾아야 해요. 아빠, 사회복지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다루어왔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현실을 부정하며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경우가 많았다. 별아,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이름 알아요. 한별은 어젯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한태준,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한태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 한태준. 그럼 아빠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분인지도, 아니, 몰라요. 한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H타워에 살아요. 제일 높은 곳에요. 한다리가 열에 들떠 중얼거렸던 말.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상으로 아이들을 인계받았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와도 헤어져야 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붙잡고 울었지만 가난한 그녀가 당장 고아가 된 두 아이를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들은 사회복지사의 차를 타고 옥탑방이 아닌 낯선 아동 일시 보호소라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옥탑방보다 따뜻했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내는 소음과 낯선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처리되었다. 씻겨주고 옷이 갈아입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한 달은 다행히 심각한 폐렴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별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틴 케이스만을 흉측한 상처처럼 가슴에 품고 있었다. 보호소 직원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자 한별은 그 사람의 손을 물어뜯었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야 아빠 찾을 거라고. 그 소동은 사회복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녀는 한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별아, 아줌마한테만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니? 한별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틴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비록 촌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사회복지사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의 낡은 손수건에 쌓여있던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서이자 편지였다. 한태준, H타워, 내 딸 지수와 내 손주들, 당신이 버린.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절박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회복지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녀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다. H타워. 그 빌딩을 소유한 회사는 하나뿐이었다. H건설.
그리고 그곳의 회장 이름.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태준과 H건설을 동시에 쳐넣었다. 수백 개의 기사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 아이들이 마주쳤던 그 차가운 도시의 왕. 세상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아이의 헛된 망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H건설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마포구청 아동복지과 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주 중요한 용무로 한태준 회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에서는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 회장님은 아무나 통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건을 메일로. 아니요. 그녀는 소리쳤다. 지금 두 아이가 회장님의 아이들이라고 보호소에 와 있습니다. 민지수 씨, 아십니까?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김 비서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같은 시각. 한태준 회장은 10년 전과 똑같은 11월의 차가운 비를 창밖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집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마포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기부금 문제인가? 한태준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김 비서는 침을 삼켰다. 아동복지과라고 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두 아이가 보호소에 있다고 합니다. 한태준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김 비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들을 회장님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지수라는 이름을 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집무실의 시간은 멈추었다. 한태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것이 일렁겼다. 그것은 분노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지독한 혼란이었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그 이름을 부른 순간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깨지는 듯한 소리로 가득 찼다. 아니, 소리는 없었다. 오직 지독한 이명만이 그의 귓가를 울렸다. 민지수. 그 이름은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이름이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의 재단에 바쳐진 재물의 이름이었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죄책감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의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 이름을 아이들이라는 단어와 함께 입에 올리고 있었다. 김 비서. 한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사기꾼이겠지. 회장님, 하지만 돈을 노린 유치한 사기극이야. 감히 내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팔아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시스템은 10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감정이라는 회로를 태워버렸다. 그는 오직 처리할 뿐이었다. 그 사회복지사,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아니, 됐어. 내가 가지. 그 보호소라는 곳이 어디지? 그는 자신의 성역에 감히 흠집을 내려온 자들의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탐욕을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 민지수의 죽음 위에 세워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코트조차 걸치지 않고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며 1층으로 향했다.
차가운 11월의 비가 그의 셔츠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동 일시 보호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수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그날 이후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을 스스로에게 금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화재 사건 기사 몇 개, 사망자 명단에도 실종자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저 신원 미상의 유해 몇 구가. 그는 언제나 그녀가 그 신원 미상 중 하나일 것이라 믿어왔다. 보호소는 H타워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했다. 낡은 페인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묘한 슬픔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한태준 회장님, 정말 와주셨군요. 아이들은 한태준이 모든 서론을 잘라냈다. 어디 있지? 그는 이 유치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기의 증거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사회복지사를 따라 좁고 시끄러운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소파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갓 퇴원한 듯. 단, 동생 한 달은 언니의 팔에 기댄 채 얕은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 한별.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평생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 10년 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에게 훈계하던 지수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한태준의 심장이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가 아이들을 향해 혹은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렸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아이들 할머니의 유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품이 있습니다. 유품 따위 관심 없어. 그는 돌아섰다. 이 이상한 감정을, 이 불길한 확신을 외면하고 싶었다. 김 비서, 당장 이 기관에 최고액으로 기부해. 그리고 저 아이들 가장 좋은 시설로 옮겨. 그는 또다시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가지마. 그 순간 한별이 소파에서 뛰어내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7살 아이의 작은 몸이 거대한 빌딩 같은 남자를 막아섰다. 당신 한태준 맞죠? 우리 아빠 맞죠? 아이의 목소리는 절규가 아닌 확인 사살이었다. 아니야. 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증거 있니? 너희가 내 아이라는 증거.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한별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슴에 품고 있던 틴 케이스를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10년간 할머니와 엄마의 눈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요. 아이는 사진을 그에게 던지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내밀었다. 마치 마지막 판결문처럼 한태준은 마지못해 사진을 받아들였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가 1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날의 사진이었다. 덕수궁 돌담길, 첫눈. 촌스러운 스웨터를 입은 20살의 자신. 그리고 그의 옆에서 세상 모든 행복을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수. 그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불타버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글자 그대로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H타워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
그는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를 지탱해 온 모든 것,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 죄책감, 그 야망,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죽지 않았었다. 그녀는 살았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곳에서 그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죽은 여자를 위해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했던 살아있는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려둔 채 혼자만의 비극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다. 지수, 야. 그가 마침내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10년 전의 연인을 향한 늦어버린 대답이었다. 그는 사진을 움켜쥔 채 상담실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아이들 앞에서, 사회복지사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20살의 청년으로 돌아가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제야 한태준의 10년은 끝이 났다. 시간은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다. 10년 동안 회색빛으로만 보였던 서울에 그날 이후 처음으로 봄이 찾아왔다. H타월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 감옥이 아니었다. 거실의 검은색 대리석 바닥에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값비싼 미니멀리즘 소파는 토끼 인형과 레고 조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더 이상 회장으로 살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가져보지 못했던 휴식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반드시 치러야 했던 속죄의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살짜리 쌍둥이 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계란 프라이는 형편없이 찢어졌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어주었다. 그는 할머니를 살리지 못했다. 그가 그날 보호소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의 장례 절차는 이미 시작된 후였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음을 통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한별은 그것을 거부했다. 아이는 그저 이웃집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한태준은 그 장례식장의 가장 먼 구석에서 감히 울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또한 민지수를 살리지 못했다. 그는 나중에야 할머니가 남긴 편지의 조각들을 맞추고 10년 전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화재는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뱃속의 아이들 때문에 그녀는 그를 찾아왔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의 흉측한 상처와 가난을 보고 실망할까봐, 그의 앞길을 막을까봐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3년 전 그 화재의 후유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태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옥탑방을 허물고 그 동네의 가장 큰 도서관을 지어 기증했다. 그리고 민지수 재단을 설립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혼모와 화상 환자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돈으로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돈으로 다른 누군가의 비극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동생 한 달은 아빠라는 존재가 생긴 것에 금방 적응했다. 아이는 한태준의 낯선 서재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한별은 달랐다. 언니, 한별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 낡은 틴 케이스를 자신의 보물 1호로 간직했고 아빠의 값비싼 선물보다 엄마의 낡은 사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주말,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한태준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제안했다. 별아 달아, 우리 산책 갈까? 그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H타워가 아닌 그가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곳으로 향했다. 덕수궁 돌담길이었다. 1년 전 아이들이 추위와 절망 속에서 서성였던 바로 그곳.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봄 햇살이 돌담 위를 비추고 있었다. 한태준은 비싼 정장 대신 10년 전 민지수가 좋아했던 낡은 면 스웨터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한 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돌담길을 걸었다. 한별은 여전히 몇 걸음 뒤에서 그들을 따라왔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난 곳이 여기야. 한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봄이었어. 그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한 건축학도였던 자신과 그보다 더 가난했지만 항상 밝게 웃던 민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이 돌담길에 기대어 붕어빵 하나를 나누어 먹었고 첫눈이 오던 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 사진 속의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이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은 돌담길의 끝에 다다라 있었다. 한태준은 10년 전의 그날처럼, 그리고 1년 전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때였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한별이 그들 사이에 몇 걸음의 거리를 좁히고 다가왔다. 아이는 말없이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어 한태준의 빈 왼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용서와 위로를 담고 있었다. 한태준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잡은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H타워, 그의 집무실. 텅 비어있던 책상 위에는 이제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10년 전의 폴라로이드 사진, 따뜻한 원목 액자 속에서 민지수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